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은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입니다. 지은이는 김혜남, 펴낸 곳은 메이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선택일수록 신중해지기 마련인데 여기서 문제는 불필요한 생각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스스로를 비하하고 과도하게 비난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자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그 실체를 알고 나면 적어도 더 이상 불안에 쫓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든 인간관계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쓸데없는 걱정으로 낭비했던 시간들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데 쓸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면 5년 뒤 혹은 10년 뒤 우리의 삶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단단한 내면을 가꾸는데 도움이 되는 조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 걸까? 걱정의 90%를 없애는 가장 단순한 방법.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걱정이 많다. 생각을 오래 하게 되면 그것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걱정이 많아지는 것이다. 만약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만약 잘못되면 어떡하지? 만약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 등등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머릿속이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건 순식간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은 흘러가고 에너지 소모로 피로감만 커질 뿐이다. 또 원래 우리가 걱정을 하는 이유는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그대로 쌓여있게 된다. 이처럼 걱정이 많은 이들에게 잘 될 거야, 별일 아닐 거야,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장이라도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 자신을 덮칠 것만 같은 불안에 휩싸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계적인 작가이자 라이프 코치인 어니 젤린스키는 모르고 사는 즐거움에서 걱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현실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며 걱정의 22%는 사소한 것이다. 또한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며 겨우 4%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즉, 걱정의 96%는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걱정이라는 것이다. 걱정이 얼마나 쓸데없는지는 이렇게 물어보면 알 수 있다. 혹시 1년 전 오늘 무슨 걱정을 했는지 기억하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사흘 전에 무엇을 먹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19세기 독일의 심리학자 헤리만 에빙하우스는 사람의 기억에 관한 연구를 통해 망각 곡선이라는 이론을 남겼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손실 정도를 연구한 것이다. 에빙하우스는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 의미 없는 알파벳 3개를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주고 기억하게 한 다음 그 기억이 얼마 만에 잊혀지는지를 조사했다. 참가자들은 20분 후
기억한 내용의 42%를 잊어버렸으며 1시간 후에는 56%를, 30일 후에는 79%를 잊어버렸다. 즉 사람들은 한 달만 지나도 기억한 내용의 80% 가까이를 잊어버린다. 그러면 1년 뒤에는 어떨까? 어쩌면 대부분은 어떤 실험을 했는데라고만 기억할지 모른다. 사람은 그만큼 쉽게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더라도 1년 뒤에 돌이켜보면 무슨 고민을 했는지조차 잊어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쓸데없는 걱정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통제 불가능한 것과 가능한 것부터 구분할 것. 쓸데없는 걱정인지 아니면 지금 해야 할 걱정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내가 그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거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테면 가족들이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면 어쩌지 라는 걱정은 지금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런 걱정은 지금 당장 과감히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맞다. 2. 불안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을 결코 해치지 못한다. 누구나 살다 보면 불안을 느낄 때가 있다. 그리고 불안은 보통 어느 정도까지 점점 강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사그라지게 마련이다. 불안을 느낀다고 해서 걱정하는 것처럼 무슨 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불안을 느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다가오는 불안을 억지로 막으려 하면 불안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어느 순간 우리를 잠식해버린다. 별것 아닌 일에도 손을 덜덜 떨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며 눈앞이 캄캄해지게 되는 것이다. 즉, 불안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겁에 질려 도망쳐버리면 그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웠던 순간이 떠올라 다음번에는 그 상황으로 발을 들여놓기가 더 힘들어진다. 그러므로 불안을 극복하고 싶다면 불안을 회피하는 대신 불안과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심리학자인 아들러는 불안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낸 거짓 감정이라고 얘기했다. 즉, 일이나 대인관계처럼 살아가는데 피할 수 없는 과제를 인생의 과제라고 봤을 때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워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불안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인생의 과제라는 것도 우리가 주변과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 숙제를 낸 것도 숙제를 하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는 것도 우리 자신인 셈이다. 그러므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을 너무 두려워 마라. 불안은 잠시 머물다 사라질 감정일 뿐이다. 즉, 불안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결코 당신을 해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안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불안이 찾아왔을 때 괜찮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할 것. 자기 개발 분야의 선구자인 데일 카네기는 어느 순간 모든 인생의 주 원인이 걱정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라 소중한 인생을 낭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걱정 때문에 심지어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걱정을 줄일 방법들과 노하우를 모아 데일 카네기 자기 관리론을 펴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목표에 다가서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돌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면 누구나 신경쇠약에 걸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명확하고 확고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 걱정의 50%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0%는 결정을 실천에 옮길 때 사라지더군요. 결국 저는 다음 4단계를 밟아 걱정의 90%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1. 내가 걱정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써본다. 2.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써본다. 3. 무엇을 할지 결정한다. 4. 결정한 대로 즉시 실행한다. 그러므로 걱정을 끊어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보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다. 그러면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조스도 뭔가 일이 터져서 난감한 상황이 되면 일단 전화부터 한다고 한다. 그럴 때 전화의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저 전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도망가지 않고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 그것이 과연 효과적일지 의심된다면 지금 당장 해보면 될 일이다. 인간관계가 너무 피곤하다는 사람들의 특징. 미국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심리학의 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회에서 밀려나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완전한 무시를 당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벌은 생각해낼 수 없을 것이다. 방 안에 들어가도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을 해도 대꾸도 안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신경도 쓰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 취급을 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상대하듯 한다면 오래지 않아 우라와 무력한 절망감을 견디지 못해 차라리 잔인한 고문을 당하는 쪽이 낫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누가 나를 향해 얼굴을 찡그리면 상심하게 되고 못났다고 하면 정말 내가 못난 것처럼 느껴진다. 버림받고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 엄습해오기 때문이다. 반면 누가 나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고 누가 나를 기억해주면 갑자기 인생이 살만한 것이 되기도 한다. 누가 나를 무시하든 조롱하든 그에 상처받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오늘도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온 재훈 씨는 몸은 피곤한데도 금방 잠이 들지 않아 한참 뒤척였다. 낮에 직장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가 농담 삼아 던진 말에 옆 동료의 얼굴빛이 살짝 변했다. 동료는 곧 아무 일도 아닌 듯 평소처럼 대했지만 왠지 전보다 쌀쌀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내일 회사에 가서 그 동료와 마주치면 사과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어 괴로웠다. 소심한 그는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지나치게 신경 썼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상처받았다. 어쩌다 동료가 무뚝뚝하게 대하면 갑자기 불안해지면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느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또 꼼꼼하고 완벽을 지향하는 성격이라 자신의 실수를 참지 못했다. 다른 사람에게 지적당하는 건 모욕이라고 생각해 더더욱 견디지 못했다. 그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상사나 다른 사람이 할 일을 정해주면 일을 잘 해냈다. 특히 상사가 자신을 인정해줄 때에는 능력을 200% 발휘하기도 했다. 그러나 위로부터 막연한 일이 주어지면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했다. 일이 잘못될까 불안해하며 늘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해 주기를 원했다. 그렇다고 아랫사람에게 일을 시키지도 못했다. 이런 문제로 그는 한 직장에 오래 있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껏 1년 넘게 다닌 회사가 없었다. 그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나요? 맞다.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타인에게 인정받으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래서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는 행동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늘 그렇듯 잘하고자 하는 노력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과하면 독이 된다. 지민 씨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의 사소한 반응까지 모두 신경 쓰느라 쉬이 피곤해지곤 했다.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귀찮아하거나 싫어하면 어떡하나 늘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친구나 회사 동료들과 모임이라도 한 날이면 집에 와서 내가 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웃었는데 내가 바보 같아 보여서 그랬나? 그 사람 표정이 안 좋던데 내가 뭐 실수했나? 라는 걱정으로 잠을 설친 적도 여러 번이었다. 그녀는 그런 자신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항상 당당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전전긍긍하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지민 씨의 문제는 관계사고가 심하다는 데 있다. 관계사고란 사람들이 자신을 따돌리고는 뒤에서 쑥덕거리며 욕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회사 복도에서 몇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면 혹시 저 사람들 나보고 웃는 건가 싶어 기분이 확 상하곤 했다. 옷에 뭐가 묻었나 싶어 유리에 자신을 비춰본 적도 있었다. 이때 관계사고는 열등감과 관련이 있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모자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분명 자신을 못났다고 생각할 거라 짐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정욕구를 건강하게 채우는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 부딪혔을 때 무슨 일이지? 뭔가 되게 재미있는 얘기 하나보다 라고 생각하며 자기 갈 길을 간다. 그리고 금세 그 사람들을 잊어버린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모두 자기 일에 몰두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래서 아주 이상한 일을 목격해도 3일 정도만 지나면 그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린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두고두고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만의 사연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회사에서 상사가 아침에 당신의 인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보자. 당신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싶겠지만
상사는 출근길에 아내와 말다툼을 해서 기분이 좋지 않거나 윗사람에게 불려가 문책을 당했을 수도 있다. 분명한 건 당신 탓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꾸만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남의 눈치를 심하게 보고 상대방의 반응에 일이 일비하고 있다면 한 번쯤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타인의 시선이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것으로 그 시선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 아무도 쳐다보지 않으면 그 즉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것은 마치 풍선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다. 타인의 환호와 감탄이 풍선을 채우고 있을 때는 하늘 높이 날 수 있지만 타인의 시선이 사라지게 되면 풍선에서 바람이 빠져 땅으로 추락하고 만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지 않는 타인에 대한 분노와 타인의 사랑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으로 공허감에 시달리게 된다. 어쩌면 당신은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랑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인생의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을 좋아하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당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 30%가 당신을 좋아하고 50%가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고 20%가 당신을 싫어한다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부족하거나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성격과 가치관이 맞지 않을 뿐이다. 솔직히 당신도 사람들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그러니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자신을 닥달할 필요가 없다. 싫어하는 사람과 잘 지내려 너무 애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설사 누군가 당신에게 인상을 찌푸렸다고 해도 당신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그와 친하다면 그 이유를 물어보면 될 일이다. 그러나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신경을 꺼버리고 그 에너지를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써보라. 친구에게 오랜만에 안부 전화를 하면 그가 기뻐할 테고 그 기쁨이 당신을 흐뭇하게 만들 것이다. 부모님한테는 잔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만 그 잔소리가 어쩌면 당신에게 깊은 위안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을 버리고 나면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때 온다는 것을 말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 화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 6가지. 고대 스토아 철학의 대가 세네카는 화에 대하여에서 분노야말로 가장 파괴적인 감정이며 분노만큼 인류의 희생을 초래한 역병은 결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더 나아가 분노를 순간의 광기라고 일갈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타인과의 싸움에서 그에게 고통을 가하고 그를 벌하면서 피를 보고야 말겠다는 비인간적인 욕구로 감정이 격해졌을 때 화는 그 상대방을 해할 수만 있으면 다른 그 무엇도 신경 쓰지 않는다. 화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겨누어진 비수의 칼끝을 향해 덤벼들며 안갚음하는 당사자인 자신마저
나락으로 떨어질지라도 철저한 복수를 갈망한다. 화는 마치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려 땅바닥 위에 거친 돌무더기로 변해버리는 건물과도 같이 자제심을 잃어버리고 품위를 내동댕이치고 인간적인 유대 따위는 아랑곳 없이 스스로 시작한 일이 무엇이든 오로지 그것에만 눈이 멀어 이성과 충고에는 귀를 닫고 하찮은 이유로 격분하면서 무엇이 옳고 참된지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서 세네카는 살면서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행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참지 못해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파괴하는 최악의 결말을 원치 않기에 되도록 화를 내지 않으려 애쓴다. 이때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다른 문제다. 화가 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어찌할 수 없는 감정이다. 그런데 그 화를 참을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화를 낼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결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화를 너무 억눌러서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화를 심하게 내서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고대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든지 화를 낼 수 있다. 그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화가 날 때는 먼저 숫자부터 세어라. 화가 나면 그 감정을 인정하되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화가 나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흥분해서 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면 아무 말이나 내뱉게 되고 그러면 돌아서서 반드시 후회하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분노 표출은 상대방에게 가장 뼈아픈 상처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일단 속으로 하나부터 10까지 세어보라. 숫자를 세는 동안 흥분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히게 되고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잠시 잃어버렸던 이성도 되찾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말이나 행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면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화가 날 때는 10까지 세어라. 화가 너무 날 때에는 100까지 세어라. 당신이 화를 낸 이유는 사실 두렵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한 부분을 숨기고 싶어한다. 그래서 열등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면 오히려 벌컥 화를 내므로써 그런 감정을 숨기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어릴 적 남자는 절대 울면 안 돼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남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이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를 때가 많다. 크게 상처받았을 때도, 거절당할까봐 무서울 때도, 창피함을 느낄 때도 그저 뭔가가 잘못된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낄 뿐이다. 그래서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불같이 화를 내며 남을 공격한다. 그러므로 화가 난다면 정말 화가 난 것인지 아니면 그 뒤에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화를 내는 것과 무엇인가가 두렵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 다르니까 말이다. 화가 났을 때는 어떠한 결심도 행동도 하지 마라. 몽골 제국을 이끈 징기스칸 그는 어느 날 혼자 사냥에 나섰다. 그러나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아 헤맨 끝에 바위를 타고 흘러내리는 작은 물줄기를 찾아냈다.
그는 팔뚝 위에 앉아있던 사냥매를 내려놓고 잔을 꺼내 물을 받았다. 바위를 타고 흐르는 물줄기가 가늘다 보니 잔이 다 차기까지는 한참 걸렸다. 마침내 잔에 물이 가득 차자 그는 얼른 잔에 입을 댔다. 그 순간 사냥매가 잔을 낚아채어갔고 그 바람에 잔에 담긴 물이 모두 땅에 쏟아지고 말았다. 그는 화가 났지만 워낙 애주징지하는 사냥매였고 매도 목이 말라 그랬을 거라 추측하며 다시 물을 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잔이 반쯤 찼을 때쯤 또다시 매가 달려들어 잔을 낚아채가는 것이 아닌가. 목이 너무 말랐던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칼을 빼어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 다시 잔에 물을 받기 시작했다. 이윽고 잔에 물이 가득 차서 그가 입을 댄 순간 이번에도 역시 매가 달려들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매를 단칼에 베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잠시 후 물이 흘러내리는 바위 위로 올라간 그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독성이 강한 독사가 죽어 물 고덩이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만약 그가 물을 마셨더라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그는 죽은 사냥매를 품에 안은 채 막사로 돌아와 이렇게 말했다. 오늘 나는 큰 교훈을 얻었다. 화가 났을 때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화가 났을 때는 성급히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파울로 코엘료의 흐르는 강물처럼에 나오는 이야기다. 사냥매는 주인을 살리기 위해 물잔을 낚아챘지만 그 사실을 몰랐던 징기스칸은 화가 나서 매를 죽이고 말았다. 이렇듯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피치 못할 사정이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화는 이성을 마비시켜 판단력을 사라지게 만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홧김에 이혼을 하고 홧김에 살인을 저지르기도 한다. 그러므로 화가 났을 때에는 어떠한 결심도 행동도 하지 마라.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상대방에게 혹시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은 화가 가라앉고 이성을 회복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안도 누누이 당부한 바 있다. 화가 났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일마다 잘못될 것이라고. 당신을 힘들게 만드는 문제는 따로 있을 수도 있다. 누구나 마음속에 상처 입은 어린아이가 살고 있다. 우리 마음속에는 상처 입은 어린아이가 살고 있다. 그 아이는 상처를 입었는데 아무도 알아차리거나 치료해 주지 않아 마음 안으로 숨어버린 아이다. 그래서 상처 입은 그 시간에 멈춘 채로 발달조차 멈추어 버린다.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이다. 그 아이는 네버랜드로 날아가 버린 피터팬처럼 우리의 마음속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섬 안에서 살고 있다. 귄터 그라스의 소설 양철북에 나오는 오스카처럼 성장을 멈추어 버린, 그래서 어린아이의 시선과 두려움, 공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아이. 우리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발달하고 성장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발달과 성장을 위한 걸음을 내딛는다. 발달의 동력은 유전자 안에 자리 잡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해진 발달 코스를 밟아간다. 그런데 각 발달 단계마다 우리가 성취해야 할 과제가 있다. 예를 들어 3살까지는 내가 엄마와 한 몸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지만
엄마가 나를 항상 사랑해주고 필요로 할 때 내 옆에 있어준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엄마에 대한 변하지 않는 믿음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4~5살 때에는 앞으로 다가올 사랑의 방향을 결정지을 오이디푸스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이때 오이디푸스 갈등이란 아빠라는 경쟁자를 물리치고 엄마를 내 것으로 삼으려는 욕망을 말한다. 한편 청소년기에는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이런 발달은 성인기와 중년기, 노년기를 거쳐 죽을 때까지 진행된다. 그러므로 인생이란 평생에 걸쳐 나라는 집을 짓는 과정과도 같다. 그 집이 완성되면 우리는 무덤으로 들어가고 그 집은 나의 묘비명이 된다. 그런데 집을 지을 때 초기 기반 공사가 중요하듯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생후 몇 년 동안의 경험이 전체 인생에 대한 윤곽을 잡는다.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와 타인 그리고 세상을 보는 방식이 결정되고 대인관계의 패턴이 정해지며 사랑의 향방이 드러난다. 물론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행히 살면서 교정하고 수정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다만 기초공사가 잘못된 집을 고치려면 돈과 노력이 많이 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초기에 잘못된 것을 고치려면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제는 상처 없는 삶은 없다는 데 있다. 우리의 삶은 상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끝없이 욕망하는 존재이고 그 욕망이 다 채워지는 경우는 결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 품에서 나와 홀로 서기를 배우고 세상을 배워갈 때 아이에게는 자신을 안심시키고 지켜봐주는 엄마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이때 엄마가 없거나 혹은 엄마라는 존재가 사랑을 주다가도 불시에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등 예측할 수 없으면 아이는 애로움과 두려움을 느껴 큰 상처를 입는다. 아이의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엄마도 문제다. 이 경우 아이는 자율성을 빼앗겨 큰 상처를 입게 된다. 그처럼 상처를 입었는데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치료해 주지 않으면 그 상처는 깊은 상흔을 남기고 아이는 그 마음 안으로 숨어버린다. 그리고 발달을 멈추어 버린다. 물론 어느 한 부분이 발달을 멈추었다고 그 아이의 전체적인 발달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상처 입은 부분을 제외한 다른 곳들은 발달을 계속한다. 그러나 그 결과 지적인 능력은 뛰어나지만 정서적으로 매우 미숙한 사람이 되는 등 불균형한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상처 입고 안으로 숨어 들어간 아이의 시간은 과거에서 정지되어 버린다. 물론 마음속 상처 입은 아이도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래서 과거 상황으로 되돌아가 상처받았던 일을 아예 무효화시키려고 하거나 그 상황을 다르게 재현해 봄으로써 상처를 극복하려고 애쓴다. 이를테면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몸이 성할 날이 없었던 환자가 폭력적인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둔 여자가 알코올 중독자인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그런데 슬프게도 아이의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끝난다.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를 복원하려는 것 자체가 헛된 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비슷한 유형의 사람하고만 사랑에 빠지며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사랑을 바라지만 막상 사랑이 다가오면 밀어내버리는 현상이 계속된다면 왜 그런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과거에 기억 중 가슴 아팠던 어떤 일과 연관성은 없는지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이 들 수만 있다면 나는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싶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잃는 것이 더 많을까? 아니면 얻는 것이 더 많을까? 나이가 들면서 사라지는 것을 생각해보자. 젊음, 탄력, 검은 머리, 체력, 건강, 열정, 성기능, 기억력, 친구나 배우자와의 사별, 남아있는 시간.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많아지는 것은 어떤 것일까? 나이, 자손, 주름살, 뱃살, 검버섯, 고집, 잔소리, 격정, 회한, 버려야 할 가구나 옷까지, 외로움. 나이가 들수록 얻는 것도 많지만 그 가운데 좋아지는 것을 꼽으려니 얼마 되지 않아 보인다. 이전 시대에는 연륜으로 다져진 연장자들의 지혜가 후세대의 삶에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그래서 어려운 일에 부닥치면 젊은 사람들은 의례 그 마을의 가장 연장자인 어른을 찾아가 자문을 구했고 연장자들은 평소에도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가 죽음을 알고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더라도 후대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도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내 인생에서 쌓은 지혜가 다음 세대로 전수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은 내 삶에 더욱 깊은 책임감을 주기도 한다. 그만큼 내가 과거로부터 나와 미래로 뻗어가는 연속된 세대에 속해 있다는 역사적 연속감은 중요하다. 그러나 현대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이전의 지식은 금방 쓸모가 없어진다.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이 전 세대의 지식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나이 든 사람들의 생각은 고리타분한 낡은 것이 되어버려 아무도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그처럼 역사적인 연속감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에게 나이 드는 것은 젊음과 아름다움, 명성, 그리고 매력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림을 뜻한다. 그래서 인류학자 마그릿 미드는 30대 이후의 사람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 모두는 젊은이들의 세상으로 이주해온 이민자들이야. 이민자들이 본토인들 틈에 끼어 나름대로 살아남으려면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슬픈 것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따라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한참 뒤처진 채 따라가기를 포기하고 살게 된다. 그 결과 나이 듦은 어느새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되어버린다.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에 저항할 에너지도 나청성도 없는 상태에서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고 이제 나쁜 일만 기다리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늙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노년기의 인생은 우리에게 여분으로 남아있는 시간, 말 그대로 여생일 뿐일까? 그래서 철저히 외면하고 싶은 두려운 현실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 하루는 시인 롱펠로에게 그의 친구가 이렇게 물었다. 이복의 친구, 오랜만이야. 그런데 자네는 여전하군. 그 비결이 뭔가? 이 말을 들은 롱펠로는 정원에 있는 커다란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나무를 보게나. 이제는 늙은 나무지. 그러나 저렇게 꽃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네. 그것이 가능한 건 저래봬도 저 나무가 날마다 조금이라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야. 나도 마찬가지라네.
나이가 들었어도 하루하루 성장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다네. 이렇듯 노인은 결코 끝나버린 존재가 아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순간순간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는다. 그래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다듬어지고 재배열되며 새롭게 교정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늙어서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인생의 각 단계는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인격도 마찬가지다. 70, 80, 90살이 지나서도 꾸준히 변화한다. 이때 나이 듦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의 삶은 비참하고 삶의 회한만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욕망하고 변화하는 능동적인 인생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의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 엘렌 랭어는 1979년 어느 날 오하이오주 지역신문에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의 남성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냈다. 만약 심리적 시계를 20년 전으로 되돌리면 사람의 신체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엘렌 랭어 교수는 한 수도원을 20년 전인 1959년과 같은 환경으로 꾸민 다음 실험 참가자들에게 일주일 동안 1959년으로 돌아가 마치 그 시간을 사는 것처럼 살게 했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배너, 뜨거운 곳이 좋아 등의 영화를 보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넷 킹콜의 노래를 듣고 당시의 시사적인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단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무엇을 먹을 것인지 결정하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와 청소도 스스로 해야만 했다. 그런데 그렇게 산 지 일주일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참가자 전원의 신체 나이가 실험 참가 전보다 최소 2, 3년 젊어진 것이다. 시력과 청력, 기억력이 향상됐고 지능이 좋아지고 걷는 자세도 좋아졌다.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걸음을 내딛기도 힘들었던 한 노인은 지팡이를 집어 던지고 꼿꼿한 자세로 걷기 시작했고 또 다른 노인은 미식 축구 경기에 동참하기도 했다. 시계 거꾸로 돌리기라 불리는 이 연구는 물리적인 시간을 되돌릴 순 없어도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젊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냄으로써 전 세계 심리학자와 행동 경제학자들로부터 노화와 육체의 한계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심리 실험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엘렌 랭어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를 가두는 것은 신체의 한계가 아니라 그 한계를 믿는 우리들의 사고방식이다. 즉, 같은 70세라도 그 나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젊게 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를테면 뭘 하든지 나이부터 따지고 나이를 의식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 상태와 상관없이 70세를 늙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같은 70세라도 정말 그 나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젊게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들은 자신의 나이를 그다지 의식하지 않는다. 그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활기차게 살아갈 뿐이다. 그리고 엘렌 랭어 교수의 실험에서 보듯 나이 들어서도 힘 닿는 데까지는 내 힘으로 일상을 꾸려가는 것이 좋다.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에 참가한 노인들은 대부분 성인 자녀와 살고 있거나 요양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방을 꾸미거나 가구를 재배치할 결정권이 없었고 언제부터인가 청소와 설거지 등 사소한 일까지 남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들이 결정하거나 직접 하는 일들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그처럼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삶은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이처럼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면 행복할 뿐더러 건강까지 좋아진다. 그러므로 아무리 늙어서 몸이 약해진다 해도 힘이 닿는 데까지는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좋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늘어날수록 삶의 행복감과 성취감과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